따뜻한 봄날, 작은 마당에서 새 할머니가 빨래를 널며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기 오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대신 선택한 70대 쉐어하우스, 낯선 사람들과의 동거, 갈등과 오해, 그리고 어느 날 새벽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웠던 새 여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도봉구의 낡은 연립주택 2층, 계단참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였습니다. 71세 이순자는 묵직한 박스 하나를 두 손으로 끌어안고 한 계단 오르며 중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사를 또 한 해 하긴 요양원 가는 것보단 낫지. 허리는 아파왔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위층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죠. 이 소리들이 순자에게는 낯설지만 반가웠습니다. 사람 냄새가 났으니까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이 멈춘 그날 아침,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순자의 집은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자기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부산으로 내려간 지 오래였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는데 이젠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죠. 며느리가 바쁘다는 걸 알았기에 순자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나는 사람 냄새 나는 데서 살고 싶어. 사실 순자는 아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싫었고 손주들이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순자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선택한 곳이 바로 은하 쉐어하우스였습니다. 70대 이상 여성 셋이 함께 사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죠. 인터넷 검색으로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는데 사진 속 집은 작지만 아늑해 보였어요. 마당에는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고 현관문 옆에는 은하 쉐어하우스라고 손글씨로 쓴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쩐지 설레기도 했죠. 순자는 박스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무서울까? 사실 순자는 지난 10년간 혼자 살면서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걸 느꼈어요. 바로 무의미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을 짓지 않았고 저녁에 돌아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죠.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혼잣말만 늘어갔고 밤이 되면 천장만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고 순자는 점점 자기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다시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고 올라갔어요. 2층에 도착하자 문패가 보였습니다. 은하 쉐어하우스 202호. 순자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의 여인이 순자를 맞이했죠. 이순자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소파와 TV가 있었고 주방은 아담했지만 깨끗했어요. 복도를 따라 방이 3개 있었고 순자의 방은 가장 안쪽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순자는 박스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고 골목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순자는 오랜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라면 나도 조금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정말 괜찮을까? 나이 들어 또 적응해야 한다니. 순자는 박스를 열며 생각했습니다. 박스 안에는 남편의 사진과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 그리고 오래된 이불이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작은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여기서 살아요. 괜찮겠죠? 순자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저녁 무렵 순자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깔끔한 옷차림의 여인이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윤복희예요. 73살이죠. 은행원이었어요. 복희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말투도 정확했어요. 그때 또 다른 여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파마머리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었죠. 저는 홍점례, 69살, 미용실했어요. 점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정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71살이에요. 평범한 주부였어요. 세 여인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복희가 밥을 퍼주고 점례가 반찬을 나눠주었어요. 순자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내 마지막 집이 될까? 순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된장찌개는 짭짤했고 밥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를 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혼잣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새 여인의 숨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죠. 순자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사람 냄새가 났으니까요. 은하 셰어하우스에서의 첫날 밤, 순자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여기선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 6시 복희가 순자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순자 씨, 일어나세요. 아침 준비해야죠. 순자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가니 복희는 이미 식탁을 닦고 있었어요. 여기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요. 점례 씨가 병원 가는 날도 있고 저도 산책 나가거든요. 복희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복희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 규칙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침대 밑엔 짐 두지 마세요. 먼지 들어요. 순자는 어제 박스를 침대 밑에 밀어 넣었던 게 떠올랐어요. 복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저녁 7시 이후엔 세탁기 금지예요. 소음 때문이죠.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탁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니. 복희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덧붙였어요. 셋째, 밥은 돌아가며 해요. 오늘은 제가 할 테니 내일은 순자 씨 차례예요. 그리고 편식은 안 됩니다.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잤는데 이제는 모든 게 규칙이 있었어요. 순자는 복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복희는 진지했고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였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규칙이 많은 거예요?
복희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규칙이 없으면 서로 불편해지죠. 그때 점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파마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 차림이었어요. 아이고, 아침부터 뭔 소리가 이렇게 많아. 점례는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복희가 점례를 보며 말했어요. 점례 씨, 순자 씨한테 규칙 설명해 줬어요. 점례가 순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복희 언니 말 들으면 여기가 요양원보다 규칙 많아 보이죠?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점례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순자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아침 식사 후 세 여인은 각자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고 점례는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봤어요.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설거지를 끝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 밑에 있던 박스를 꺼내 옷장 안으로 옮겼어요. 규칙은 규칙이니까. 점심때가 되자 복희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어요. 저녁에 제대로 먹으면 되니까. 세 여인은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순자는 라면을 먹으며 점례에게 물었습니다. 점례 씨는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점례가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대답했어요. 나 한 6개월 됐나? 처음엔 나도 적응 못했어요. 근데 혼자 사는 것보단 낫더라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적응할 수 있겠지. 오후가 되자 복희는 산책을 나갔고 점례는 낮잠을 잤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순자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이 놓인 방으로 돌아가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복희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순자도 주방으로 나가 도왔습니다. 순자 씨, 파 좀 썰어주세요. 순자는 파를 썰며 복희를 바라봤어요. 복희는 능숙하게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희 씨는 왜 여기서 사세요? 복희가 잠시 손을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요. 밤에 잠들 때마다 생각했죠. 내일 아침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복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가슴이 아파서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왔을 때 나는 혼자 바닥에 누워 있었죠. 그때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고. 순자는 팔을 썰던 손을 멈췄어요. 복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선 누가 죽어도 며칠 뒤에 발견되는 일은 없어요. 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복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밤이 되자 세 여인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순자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아닌 곳에서의 노년이 가능할지도 몰라. 순자는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삶이 나쁘지 않을 거라 느꼈어요. 규칙은 많았지만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은하 셰어하우스에서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조금씩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복희와 함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점례는 여전히 늦게 일어났지만 식탁에 앉으면 누구보다 많이 먹었죠. 세 여인은 서서히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느 아침 복희가 된장찌개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순자 씨가 국 한번 끓여보세요. 내 입맛만 맞출 순 없잖아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끓인 국을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순자는 조심스럽게 된장을 풀고 두부와 애호박을 썰어 넣었어요. 국물 맛을 보니 남편이 좋아하던 그 맛이 났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상을 차렸어요. 점례가 국을 한술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순자 언니 솜씨 좋은데요? 복희도 국을 맛보며 말했어요. 간이 딱 맞네요. 제 입맛이랑 비슷해요. 순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데 뭐려. 세 여인은 그렇게 아침을 함께 먹었어요. 밥상 위에는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순자의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기쁨을 느꼈어요. 점심때가 되자 점례가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으니까 마당에서 먹어요. 세 여인은 김밥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마당 한쪽에는 작은 의자와 테이블이 있었고 화분들이 햇볕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우와, 점례씨 김밥 정말 맛있어요. 점례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용실 할 때 손님들한테 김밥 자주 싸줬거든요. 다들 맛있다고 했었는데 복희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우리 셋이 이렇게 지내니까 괜찮네요. 혼자 있을 때보단 훨씬 낫죠. 점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나도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젠 혼자 있는 게 더 이상해요.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이곳이 익숙해지는 건가. 마당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세 여인의 웃음소리가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흘 뒤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복희가 냉장고를 열더니 소리쳤어요. 누가 내 반찬통 가져갔어? 복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점례가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반찬통요? 복희가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담가놓은 깍두기 있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 점례가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왜 그걸 가져가요? 나 깍두기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복희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귀신이 가져갔겠어요? 점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아니, 나보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주방과 거실 사이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두 사람 모두 화가 나 있었고 말리기엔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습니다. 복희가 다시 말했어요. 점례씨, 솔직하게 말해요. 어젯밤에 야식 먹었죠? 점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식은 무슨, 나 당뇨 있어서 밤에 안 먹어요. 복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럼 순자 씨가 먹었나? 순자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도 어젯밤엔 일찍 잤어요. 복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상하네. 분명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점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복희 언니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기억력도 나빠지잖아요. 복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 기억력은 멀쩡해요. 은행에서 30년 일했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이 집도 오래 못 있겠네. 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사람 사는 게 다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세 여인은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주방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어요.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순자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불을 껐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방문 밑으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불을 켰어요. 바닥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점례의 글씨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나도 외로워서 그랬어. 순자는 쪽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쪽지에는 점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쪽지를 손에 쥐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복도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순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례 씨도 외로웠구나. 복희 씨도 그랬을 거야. 순자는 쪽지를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점례의 쪽지를 받은 뒤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니 복희는 이미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복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국 끓일게요. 복희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점례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세 여인은 식탁에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순자가 끓인 미역국이 김을 내뿜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복희와 점례는 마지못해 국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내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오후 복희는 거실 서랍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서류를 모아 정리하는 날이었거든요. 복희는 꼼꼼하게 서류를 분류하며 낡은 종이들을 버렸어요. 그때 점례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복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점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점례 씨, 서류 정리하는데 혹시 필요 없는 거 있으면 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점례는 마당에 나가 있었거든요. 복희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복희는 서류만 찾으려 했지만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어요. 복희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복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희는 신청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신청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고 점례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청서를 쥐고 거실로 나왔어요. 마침 점례가 마당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신청서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점례는 복희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언니가 왜 내 방에서 점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복희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뭐예요? 우리 쉐어하우스 그만두고 몰래 갈 생각이었어요? 점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자가 자기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복희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점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산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몰래 신청서를 작성해 놓다니. 우리를 뭘로 본 거예요? 점례가 고개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지쳤어요. 매일 규칙 지키고 눈치 보고 같이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복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점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점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복희 언니는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그게 힘들어요.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복희가 신청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함께 살려면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점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규칙도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순자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복희와 점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순자도 사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순자도 며칠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엄마, 그 집 생활 어때요? 힘들면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순자는 아들의 말을 거절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복희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불편하게 했는지. 점례도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아니에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적응을 못한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은 무겁고 침울한 공기로 가득 찼어요. 저녁 때가 되었지만 아무도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반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순자는 주방에 서서 냉장고를 바라봤어요. 내가 밥을 해야 하나. 하지만 순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밥을 차린들 누가 먹을까 싶었거든요. 밤이 되자 세 여인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복도 너머로 점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다들 떠나게 될까? 순자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상은 식었고 텔레비전은 계속 꺼져 있었어요. 은하 셰어하우스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아침 7시가 넘어 있었어요. 순자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희 씨, 아침 드셨어요? 순자가 물었지만 복희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순자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간단하게라도 차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문득 점례의 방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거나 점례가 화장실을 오가는 소리가 났을 텐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점례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노크를 했어요. 점례 씨, 일어나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어요. 점례 씨?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문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은 잠기지 않았고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방 안을 둘러보며 점례를 찾았지만 점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불만 남겨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급히 거실로 돌아가 복희에게 말했어요. 복희 씨, 점례 씨가 안 보여요. 복희가 벌떡 일어나 점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복희는 방 안을 살펴보더니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 점례가 입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거 점례 씨가 짐을 싸서 나간 거예요. 복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점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복희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복희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복희는 전화기를 들어 경찰서 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복희의 손을 잡았어요. 잠깐 기다려요. 이건 점례 씨 스타일이 아니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복희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점례 씨가 사라졌다고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례 씨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해요. 복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점례가 자주 가던 곳들을 떠올렸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점례 씨가 자주 가던 시장 골목부터 가봐요. 거기 단골 가게들이 있잖아요. 복희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순자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점례 씨, 제발 무사하길. 은하 셰어하우스를 나선 두 사람은 골목을 따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어요. 순자와 복희는 점례가 자주 들르던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점례 씨 보셨어요? 순자가 물었지만 반찬 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못 봤는데요.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일 가게, 생선 가게, 떡집을 돌아다녔지만 점례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복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순자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작은 식당 하나를 떠올렸어요. 복희 씨, 점례 씨가 국밥집 자주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인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점례 씨 보셨어요? 파마머리의 목소리 큰 분이요.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점례 씨요? 오늘 새벽에 봤어요. 복희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희가 급히 물었어요.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주인 할머니가 국을 저으며 말했어요. 글쎄요, 트럭 타고 떠나던데요. 짐도 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해 볼래 그러시던데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국밥집을 나와 다시 은하 셰어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복희는 말없이 걸었고 순자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꼼꼼하게 굴었나 봐요. 복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복희 옆에 앉아 말했어요. 아니에요. 복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서툴렀던 거죠. 복희가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점례 씨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함께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순자는 복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복희는 식욕이 없다고 했지만 순자는 조용히 밥을 퍼주었어요. 이젠 두 명이지만 그래도 밥은 해야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복희도 눈물을 닦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너무 넓어 보였고 점례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점례가 떠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하 셰어하우스는 너무나 조용했어요. 아침마다 순자와 복희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점례가 앉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점례가 쓰던 컵도 그대로 찬장에 놓여 있었어요. 복희는 매일 점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순자는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복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소리가 났어요. 순자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우편함으로 갔습니다. 안에는 흰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점례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급히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복희 씨, 점례 씨한테 편지 왔어요. 복희가 벌떡 일어나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봉투를 바라봤어요. 복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복희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희 언니, 순자 언니, 미안했어요.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복희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나 사실 요양원 가지 않았어요. 예전 고객이 치매 어머니 돌봐달라 해서 같이 살아요. 복희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희가 계속 읽었어요. 나도 누군가를 돌보며 살고 싶었어요. 우리 나이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게 제일 큰 위로잖아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희는 편지를 읽다가 목이 메어 잠시 멈췄어요. 순자가 복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복희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읽었어요. 복희 언니, 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나랑은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언니는 규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나는 자유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복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희의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순자 언니, 언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언니 덕분에 우리 셋이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아줬으니까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점례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해요. 할머니는 나를 필요로 하고 나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요. 할머니는 내 이름을 기억 못하지만 내 얼굴을 보면 웃어요. 그게 나한테는 큰 기쁨이에요. 복희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도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기억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점례가. 복희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복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 말은 참 거칠었지만 마음은 참 따뜻했네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점례 씨였죠. 두 사람은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점례의 글씨를 한자 따라가며 점례를 떠올렸습니다. 점례의 큰 웃음소리, 거친 말투, 하지만 따뜻했던 마음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복희가 편지를 소중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점례 씨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어요. 순자가 복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복희 씨는 후회 안 돼요? 복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점례 씨가 자기 길을 찾은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이 있는 건가? 순자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복희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복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복희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복희가 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잘 살아봐요. 그날 저녁 순자는 복희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식탁에는 밥과 반찬이 놓였고 점례의 자리에는 빈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희가 점례의 그릇에 밥을 퍼주며 말했어요. 점례 씨 몫이에요. 마음으로라도 함께 먹어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이번엔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고 따뜻했어요. 순자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점례 씨, 행복하세요. 우리도 행복할게요. 복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은하 셰어하우스에는 다시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점례의 편지를 받은 뒤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마당의 화분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고 골목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복희는 이제 둘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밥을 짓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점례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느 날 아침 복희가 식탁에 앉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순자가 황급히 복희를 부축했어요. 복희 씨, 괜찮아요? 복희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순자는 불안했어요. 복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복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복희를 진찰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장이 많이 약해졌네요.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가족분과 상의해 보세요. 병원을 나온 복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복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복희 씨, 정말 입원 안 하실 거예요? 복희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입원하면 혼자잖아요.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보고 있으면 그게 더 무서워요. 순자는 복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순자도 남편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차가운 느낌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복희는 소파에 누워 쉬었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물을 끓여 복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복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제가 짐이 되는 것 같네요.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사는 거잖아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복희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약 먹는 시간을 챙겨주었어요. 복희의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순자는 복희를 돌보며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남편을 돌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복희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지럼증은 계속됐고 걷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복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순자는 복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희 언니. 순자는 처음으로 복희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복희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병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요. 내가 밥 해줄게요.
이번엔 내가 돌볼 차례예요. 복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 씨 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혼자가 아니잖아요.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이 집이 요양원보다 낫네요. 아니, 요양원보다 따뜻하죠. 순자는 대답 대신 복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복희의 방 옆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게요. 혹시 밤에 불편하시면 바로 깨워주세요. 복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방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순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돼요. 제가 여기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복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순자는 바닥에 누워 복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복희 언니 덕분에 저도 외롭지 않았어요. 복희가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참 잘 만났네요. 며칠이 지나자 복희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순자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어요. 아침마다 순자가 끓여준 죽을 먹고 오후에는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었습니다. 복희는 의자에 앉아 순자가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순자 씨는 참 부지런해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복희 언니가 빨리 나아야 하니까요. 어느 오후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복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요. 끝까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우리 같이 늙어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흘러들며 두 노인의 주름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순자와 복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은하 셰어하우스는 여전히 작고 소박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이곳이 정말 내 마지막 집이 될 거야. 복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건강을 회복한 지 6달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마당의 벚나무에는 꽃이 피어나고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 셰어하우스는 여전히 작고 소박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현관문 옆에는 새로운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하 공동생활하우스 인생은 함께일 때 더 아름답다. 순자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복희가 명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문구네요. 누가 봐도 따뜻한 집 같아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처럼 혼자 사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지난달부터 새로운 입주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75세 김영숙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영숙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살다가 은하 셰어하우스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순자와 복희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점례가 쓰던 방을 깨끗이 정리해서 영숙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영숙이 들어온 뒤로 집안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영숙은 요리를 잘했고 특히 떡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났어요. 어느 날 영숙이 인절미를 만들어 왔는데 순자와 복희는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영숙 씨, 이거 정말 맛있어요. 영숙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세 여인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고 오후에는 마당에서 차를 마셨어요. 복희는 여전히 꼼꼼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점례와의 일을 겪으며 복희도 많이 배웠거든요. 규칙도 중요하지만 서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복희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입주자가 왔습니다. 68세 박미선이라는 분이었어요. 미선은 혼자 딸을 키우다가 딸이 결혼해서 독립한 뒤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보고 요양원 가라는데 전 싫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순자는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기선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요. 이제 은하 쉐어하우스에는 4명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북적였지만 그 소음이 따뜻했어요. 아침마다 주방에서는 요리하는 소리가 났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1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는 거실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액자 속에는 세 여인의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순자, 복희, 그리고 점례. 작년 여름에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점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복희와 순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점례 씨, 잘 지내고 있죠? 그때 복희가 다가와 순자 옆에 섰습니다. 점례 씨 생각하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씩 보고 싶어요. 복희도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래도 점례 씨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저녁 무렵 네 여인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만든 된장찌개와 미선이 가져온 김치가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순자가 밥을 퍼주고 복희가 국을 따라 주었습니다.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었어요. 내일 날씨가 좋대요. 우리 시장 갈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다 같이 나가요. 미선이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이곳이 내 마지막 집이야. 순자의 가슴은 따뜻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밤이 되자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린 꽃잎이 창문에 부딪혔다가 떨어졌어요.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어요. 남편과 젊은 시절 자주 듣던 노래였습니다. 순자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웃었어요. 복도 너머에서는 복희와 영숙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서는 미선이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모든 소리가 순자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어요. 사람 냄새가 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은하 쉐어하우스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졌고 순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벚꽃은 계속 흩날렸고 순자는 그 꽃잎들이 내일도 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